국내 해외 해가지고 지금 100군데가 넘는 방송사, 채널, 플랫폼들에 소개가 된 상당히 글로벌하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입니다. 구독자가 지금 700만 명을 넘었고요. 하루에 1000에서 2000만 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주,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조건 저한테 첫 마디가 캐대언이었어요. K-pop 데모렌터스를 우리 애가 하도 많이 틀어가지고 내가 귀에 못이 박혔다. 내가 주제가를 내가 외워버렸다. 캐대언으로 인해서 그 반사광이 다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거. 코리아 거 좋아 보이는데 코리아 거 사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의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케이스 되게 많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도 동일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10세 이하에서는 95% 이상이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잘 됐거든요. 중국에서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출이 많이 됐었고, 아시아에서 중동 이런 쪽으로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해외 어떤 나라에 내다 놔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퀄리티 수준을 이미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회사 중에서도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선우앤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략기획팀장 겸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맡는 업무는 해외 비즈니스,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획, 또 사업 기획, 또 애니메이션 해외 세일즈 이런 쪽으로 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계신 선우앤컴퍼니에서 반짝반짝 달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극장판으로 현재 CGV에서 상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간단하게 인터뷰 전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달림이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런칭한 작품으로 원작 완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팔리고 있는 이제 달림이라고 하는 한국의 3대 빅돌, 이 여아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그 완구 회사하고 같이 공동 제작으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현재까지 2개 시즌을 만들어가지고 KBS에서 런칭을 했고요. 국내 그리고 해외 해가지고 지금 100군데가 넘는 방송사, 그 다음에 채널, 플랫폼들에 소개가 된 상당히 글로벌하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구독자가 지금 700만 명을 넘었고요. 하루에 한 1000에서 2000만 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유튜브에서 아주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이사님, K-pop 데모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엄청나게 데이트했다고 하는데, 한국 내에서는 그 정도인가? 우리가 느끼기엔 그 정도인가? 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현업에서 느끼시기에 캐대언 이전과 이후 좀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뉴스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해외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정도였는데, 제가 10월에 프랑스 깐느에서 벌어지는 이제 밉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벤트를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방송 마켓이고 1년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든 이 방송 미디어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마켓인데, 거기에 가면 뭐 전 세계 모든 메이저 회사들도 다 있고, 뭐 디즈니, 넷플릭스, 뭐 유니버설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뭐 일반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도 와가지고 다 이 자기네 콘텐츠 사고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해외 모든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저도 한 100개 넘는 미팅을 좀 하고 왔는데, 특히나 미주,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조건 저한테 첫 마디가 캐대언이었어요. K-pop 데모렌터스를 우리 애가 하도 많이 틀어가지고 내가 귀에 못이 박혔다. 내가 주제가를 내가 외워버렸다. 지금 그때가 이제 10월 중순이었으니까 10월 말에 할로윈 코스튬 구하느라고 아주 그냥 고생이다,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고, 물론 이제 걔네들도 다 알고 있어요. 캐대언은 넷플릭스라는 미국 회사가 만든 거고, 제작은 소니 픽처스, 물론 이제 일본계 회사긴 합니다만, 그리고 실제 제작은 캐나다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한국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용한 거긴 한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영화로 캐대언으로 인해서 그 반사광이 다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매해 그 밉컴에 참여를 하는데, 이전에는 한국 가면 한국은 이제 변방이고 애니메이션에서 사실 메이저 나라는 좀 아니잖아요. 그런 좀 서름이 좀 있었어요.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지도 않고, 한국 작품이라면 알았어 하고서는 미주 유럽 거 좀 먼저 좀 바이어들이 고려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코리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작품이더라도 색안경을 이렇게 끼고 이제 보게 되니까 코리아 거 좋아 보이는데, 코리아 거 언니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믹컴에서 신작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신작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발표회 바이어가 160명 넘게 왔어요. 상당히 열띠게 이제 반응을 해줬고,
이후에 한 10군데가 넘게 회사가 우리하고 좀 상의 좀 하자. 우리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지금 그들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에는 아예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아, 진짜? 한국 애니메이션을 런칭하는 기획안을 발표한다. 별로 이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요번에. 그리고 자기가 논의하고 싶다 하고서는 팔로우업을 막 요청을 하고 하는 게 전에는 상당히 보기 드물었던 그런 광경이어서 상당히 캐대언의 효과가 지금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눈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게 현장에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업계에서는 진짜 하늘이 도왔다는 얘기를 해요. 네. 전에는 사실은 아무리 뭐 작품이 좋고 흥행 가능성이 있어도 아예 관심도 없고 만나주지 않고 투자가 없으면 아예 성공의 가능성이 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국가 브랜드 이미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노래는 똑같은 노래였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케이팝이라는 게 각광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 케이팝 아이돌 스타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비아이돌 그룹들까지 또는 가수들까지 찾아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영상 보고 즐기고 하는 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진 거거든요. 한국 이 콘텐츠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동일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대언이 상당히 그거를 해냈다. 저희로서는 여튼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저희 시청자분 저도 그런데 뭐 그 분석 영상을 보면 캐대언이 뭐 잘한 좀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업계 전문가분들은 이게 왜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캐대언을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제작했다. 네. 절대 이렇게 성공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캐대언은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이 서구권에서 생각하는 지금까지 쌓아온 K-팝, K-드라마, K-뷰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제가 이런 말 써서 되게 죄송합니다만 약간 판타지가 있어요. 그 판타지를 아주 쫙 건드렸어요. 근데 그 판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서구권의 약간 안티테제로 지금 현재 얘네들이 이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안티테제적인 요소로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향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좀 그렇지만 뭔가 한국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건데 그동안 여러 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드라마를 통해서 또 케이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되게 선망하고 있는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한 군데를 탁 깨뚫은 그런 작품이라고 봐요. 거기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보면 특히 이제 많은 이 리뷰들이나 아니면 뭐 영상의 그 리플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게 여성상을 그동안 헐리우드에서 또는 디즈니에서 그리지 못했던 본인들이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는 여성상을 만들어줬다. 왜 미국이나 왜 헐리우드는 이런 걸 못 만드냐. PC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워크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사회 전반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무관한 다른 포지셔닝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했던 거죠.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었던 캐릭터들이 이런 캐릭터들이고 내가 너무나도 이들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 그려내는 이야기가 너무나 좋고 또 한국의 문화, 전통 문화도 등장을 하게 되고 케이팝이 또 아주 절묘하게 들어갔고 매우 퀄리티 있게 케이팝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얘네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좀 어렵고 서구권에서 바라고 원하는 어떤 코리아 콘텐츠의 이미지를 상당히 잘 차용한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스토리도 약간 좀 엉성하고 솔직히 캐릭터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하거든요. 물론 애니메이션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긴 했지만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장점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번에 진짜 대폭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화를 그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평론가 분이신데 이제 순수하게 영화 관점으로 보셨을 때 어떤 약간 부족하거나 본인들끼리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하셨다가 너무 흥행해 버리니까 이제 욕을 많이 먹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분이 정확하게 보신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보는 어떤
부분하고 대중적인 흥행성은 사실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 찍다 보면은 오늘 조금 이게 질문이 약간 아주 전문적이진 않은 것 같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대중적으로 잘 먹히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마침 가려울 때 그걸 긁어준 거야. 아. 그러니까 약간 캐디언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딱 나오게 했다. 그리고 이 감독님께서 여자분이신데 한국계시고 네. 그래서 한국계이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스토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걸 관철시켜가지고 스토리에 담아낸 것도 상당히 그분의 의지가 되게 대단했던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원하는 그런 코리안적인 스토리를 담을 수 있게 스튜디오에서도 허락을 하고 넷플릭스에서도 투자를 하고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사회 저변에 코리안 컬처 오케이라고 하는 그런 저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했지. 아마 캐디언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왔다. 절대 이렇게 성공 못 해요. 지금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좀 재밌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한국 영화나 드라마, 케이팝 혹은 어떤 우리나라 국력 신장 같은 대외적인 이미지 등등이 다 쌓여서 이게 기반이 됐을 때도 감독님께서 절묘하게 그 부분을 또 지금 시대에 맞게 잘 만드셔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아주 절묘하게 운세가 이게 잘 맞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타이밍적으로도 이게 되게 맞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캐데언은 지금 현재의 한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뭐랄까 표상이랄까 또는 우리의 어떤 이 거울을 보여주는 거울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표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되게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캐데언 보다 보니까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저도 애가 어리니까 봤는데 캐데언을 볼 때는 이게 속도감이 엄청났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막 넋을 잃고 쇼츠 보듯이 봤는데 그거보다 디즈니 영화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맞아요. 특히 처음 키고 이제 막 시작하고 한 10분 동안 캐데언은 막 설명도 재밌게 슉슉슉 지나가고 막 바로 들어가는 느낌이 이거는 막 한참 걸리니까. 근데 이게 과거와 지금 좀 시청자들 좀 어린이 대상들도 좀 옛날에 비해서는 뭔가 빠르고 뭔가 직접적인 자극적인 걸 원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예,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 이게 요즘 이 미디어 소비 환경 자체가 옛날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다 TV 앞에 앉아가지고 TV에서 틀어주는 거 그냥 이제 앉아서 보고 프로그램 시간대에 맞춰서 앉아서 보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수동적인 소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소비 행위를 하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애들한테 이제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뭐 패드를 주게 되면 자기가 찾아서 보지 원하는 거 찾아서 보게 되고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이제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걸 적극적으로 찾고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적극적으로 안 보고 하는 이 호불호가 명확해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연령대 이상의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어린이는 되게 유아형, 되게 착하고 귀엽고 되게 좀 안정적이고 움직임도 좀 천천히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지루해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이 정도 스토리에 이 정도 캐릭터에 이 정도 느낌의 애니메이팅 움직임이면 한 4세에서 6세였는데 요즘은 동일한 걸 가지고 한 2, 4세를 대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4세, 6세는 좀 더 성숙한 그런 내용들, 좀 더 복잡한 내용들.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들어 저희 반짝반짝 달림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특히 저희 쇼츠들이 되게 잘 나가거든요. 지금 달림이 쇼츠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거는 거의 한 8억 뷰, 9억 뷰 이렇게 올라가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반짝반짝 달림이가 뮤지컬 애니메이션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많고 이제 춤추는 장면들도 많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쇼츠를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같이 따라 부르고 할 수 있는 걸 좋아할 거야 생각해서 올렸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애니메이션 중간중간에 주요 씬들을 편집을 해서 넣어보니까 그런 쇼츠들이 잘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씬들이 잘 되냐, 갈등 씬, 예를 들어서 형제 간의 갈등 또는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하고 갈등, 그런 갈등 드라마, 그리고 개인의 좌절, 그리고 좌절로 인해 가지고 애가 막 감정이 막 상해 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 이런 것들이
3,000뷰, 5,000뷰, 1억 뷰씩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 생각하면 안 된다. 애들도 상당히 그런 복잡한 그런 감정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고차원적인 갈등 관계와 그게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인다. 뷰스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보는 눈이 높다.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K-pop 데몬 헌터스의 매기강 감독님께서는 이게 성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연령층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라든가 어떤 본인의 정체성이라든가 그 문제 해결,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유아용,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복잡하다는 깊이 있는 내용을 자기 자아를 성찰하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근데 애들은 어른이 이해하는 것만큼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애들 수준으로 애들 차원에서 그래도 얘가 괴로워하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따라갈 수 있는 정도 스토리가 꼭, 그리고 아이들이 그 정도 그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작 현장에서 늘 느끼는 거는, 상당히 겸손해야겠다, 항상. 아이들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애들은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진짜 이제 스토리 같은 거 짜고 할 때 저희는 이제 스토리 제작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듀서, 작가, 감독, 투자자 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5-6명이 이렇게 논의를 해요. 그럼 어른들이 막 있는지 없는지를 막 짜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내놓으면 이제 4세, 6세, 7세 아이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니까 아이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게 또 캐대언 성공 이전부터 미국의 디즈니나 일본의 소니 픽처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성공했던 애니메이션에서 한국인 스태프들이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예를 들면 디즈니의 우리가 늘 많이 봤던 캐릭터도 한국인이 사실은 만든 거다. 작업자가 한국이라는 얘기죠. 기획을 하거나 작화를 제작하는 등 광범위하게 한국인 분들이 업체들이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이 좁은 땅덩어리 천재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왜 이렇게 손기술이 있는 사람들 되게 많고 한국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디즈니나 픽사나 헐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를 가가지고 주요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실제로 제작 스텝으로. 제가 아는 지인분도 미국에서 10년간 감독 생활을 하고서 돌아오셨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얘기 들은 거예요. 자기가 한창 감독 생활할 때 매기강 감독, 이 캐대언 감독이 완전 막내여가지고, 감독님, 이거 좀 가르쳐줘요. 와가지고,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아니, 자기가 막내를 취급하는데 또 어린 동생이었는데, 어느새 벌써 캐대언 감독이 돼가지고 데뷔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만나서 얘기 들은 건데, 예. 한국에 있는 이 유능한 사람이 되게 많고, 여러분들 웬만한 헐리우드 프로덕션 애니메이션의 뒤에 크레딧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심하게 잘 보세요. 의외로 한국식 이름 되게 많이 눈에 띄어요. 전 세계에 이게 많이 커져 있습니다. 캐대언의 대성공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줬고, 또 매기강 감독님이 정말 국위선양하셨다.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영향이 오고 있다는 들었는데 농심이나 완구 업체도 돈 잘 벌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게 엄연히 한국인과 한국계 인력이지만 일본에서 출발했던 소니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미국 회사의 애니메이션이고 미국 회사 넷플릭스의 대성공인 거잖아요. 그렇죠. IP도 그쪽에 들어가는 거고 한국에서는 왜 캐대언 같은 거 못 만드냐는 정치인분들 지적도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건가요? 네,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적인 그런 토양이 약간 다른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고 캐대언만 놓고 봤을 때는 캐대언은 저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긴 해요. 예. 어떤 서구적인 관점에서 동양을 특히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한국인들은 오히려 너무 한국 중심적이고 예, 저들에 대한 어떤 이 미국이나 유럽인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캐대언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캐대언과 똑같지는 않지만 캐대언과 비슷한 것들은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의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한국 중심적인 어떤 이 세계관에서 만들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케이스 되게 많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도 동일한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들은 한국의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지금 한 통계에 따라서는 300개, 통계에 따라서는 한 400개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사실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되게 많은 셈인데 대부분 다 TV 시리즈를 만들고 이제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회수 관계상 주로 이제 좀 영유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캐대언 같은 그런 파급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캐대언은 사실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상당히 대중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조금 더 어린 연령대, 좀 더 제한된 연령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캐대언 같은 그런 파급력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충분히 영향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높은 연령대 애니메이션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회사들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캐대언과 같은 성공 사례를 상당히 이제 지금부터는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20년 전부터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 투신해 오셨는데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굉장한 능력자로 좋은 직업적 선택의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일도 참 힘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박봉이라고 알려져 있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진로를 택하게 되셨는지 삶의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계신 많은 분들은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너무 좋았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기억이 있는 때부터 TV에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자랐던 세대니까. 아직도 저는 TV에서 예전에 이 은하철도 999 보면서 자랐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예, 애니메이션을 늘 보아하면서 자라왔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아직은 이제 일본 이 문화 수출 금지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제 보면서 깜짝 놀랐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저는 그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 정도만 보고, 알라딘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언 킹이라든지 이런 거만 보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되면서 너무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랬고, 이런 걸 되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먹히겠구나. 약간 그런 애국심도 약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됐고, 대학교는 관련된 어떤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결국에는 이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이제 자부심을 느낀,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을 보면 저는 그게 한국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는데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저희 세대는 다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서는 자랐던 세대예요, 어릴 때. 근데 요즘은 어린이들이 다 한국 애니메이션 봅니다. 요즘에 TV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특히 이제 10세 이하에서는 95% 이상이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해외에서 유명한 페퍼피그라든지 블루이라든지 퍼포트롤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한국에는 거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외국 사람한테 한국 애들 페퍼피그 몰라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전세적인 히트작을 한국 애들 모른다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은 우리가 만든 국산 애니메이션을 보고 한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이제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업계에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 이뤄냈다라는 거는 상당히 모두 애니메이션 업계 사람들은 다 자부심을 그런 거에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저도 찾아보니까 한국 애니메이션 하면은 인터넷엔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돈이 안 된다든지 그거 해서 뭐하냐 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 달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니 미국이나 일본 빼고 애니메이션으로 좀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이렇게 도전해볼 만한 도전자 위치에 있는 나라가 어딨냐. 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먹혀가지고 지금 저기 아프리카 사람인데 미국인 나오면 유아용 애니메이션 보고 그러고 다 잘하고 있다. 네. 이게 다른 나라든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어린이 시장을 이렇게 좀 잡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는 건가요? 없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진짜 없어요. 일본 정도 있고,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이제 어떤 10세 이하 시장, 키즈 시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키즈 시장에서만큼은 거의 일본하고 한국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본은 그래도 좀 디즈니에 좀 물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하는데, 한국은 이 10세 이하로 내려오면 디즈니도 별로 힘을 못 쓰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국산 브랜드 또봇이나
카봇이나 캐치 티니핑이라든지 미니 특공대라든지 예, 국내 브랜드들이 훨씬 더 많이 소비되고 있고 뭐 여전히 이제 뭐 뽀뽀로라든지 핑크퐁이라든지 이런 이 국산 캐릭터들이 이제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달리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저희의 그 두터운 문화 콘텐츠 이 토양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예. 어린아이들, 이게 키즈 대상으로 그 영화나 드라마가 주는 어떤 그런 감동과 영향도, 문화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요번에 K-pop 데몬 헌터스가 사실은, 아니, 이게 뭐 한국에 대한 이런 관심도나 우호도가 이렇게까지 높아질 일인가 싶다가도 이게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사실 그동안의 업계에서는 이렇게 제가 찾아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실사화물이 사람들한테 문화적인 파급력이 세고, 네. 애니메이션은 뭐 그냥 즐기다 잃어버린 애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좀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애니메이션 작품은 좀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름 가능을 했던 게 애니메이션이지만 상당히 이 영화적인 그런 연출이 되게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케이팝이 매우 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케이팝도 진짜 인류 아티스트들이 아주 높은 퀄리티 프로덕션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지만 애니메이션만으로 이렇게 머물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폭넓은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K-pop 데몬 헌터스가 그냥 극장에서 개봉했으면 이 정도 파급력이 없었을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개봉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뷰수가 많아질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요소들을 흡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복 시청을 하게 되면서 팬이 되니까 그만큼 주변에 대해 파급력도, 야, 너 못 봤어? 너 봐봐. 진짜 재밌어. 그리고 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K-pop 팀원에서 나오는 골든 노래 막 같이 부르고 있고 반해서 그러면 못 봤던 애도 가서 일부라도 넷플릭스 신청해서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어떤 이 팬덤 형성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사님께서 계신 선우행 컴퍼니의 반짝반짝 달림이 애니메이션도 지금 유튜브에서 700만 구독자를 모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국가별로 유튜브가 있는데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럼 그거를 제작을 해서 유튜브로 이제는 TV가 아니라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글로벌화해서 시청을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인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사업 모델 얘기가 나오면 이게 조금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튜브로 보더라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투자금, 제작비가 유튜브만으로는 회수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유튜브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뭐 뷰수가 뭐 하루에 뭐 한 1억 뷰씩 막 들어오고, 구독자가 막 한 1,000만 명씩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구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이 의외로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1분짜리 26편 한 시즌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담을 하는 말이, 강남에 우리가 빌딩 하나 세울 수 있는 또는 살 수 있는 그 정도 비용을 애니메이션에 우리가 뭐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큰 빌딩은 아니겠죠. 요즘 워낙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진짜 그 돈을 우리가 부동산에 쏟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자 돼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그걸 쏟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금이 이제 많이 드는데, 투자금을 이제 회수를 하는 거는 한국 애니메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어디서 나냐. 방송사에 그걸 걸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케이블에 걸고, IPTV에 그걸 걸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익이 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30억, 40억 들여 시즌 하나를 만든 이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공중파, 케이블, IPTV, VOD 서비스, 뭐 OTT 이런 데가 다 우리가 납품해가지고 나름대로 방영하고 서비스를 해. 그러면 얻어지는 수익이 투자금의 한 10% 내외 정도 되는 걸로 통계가 잡혀요. 10%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90%를 어디서 충당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시즌 30억 주고 만들어서 3억 회수 감당하면 이거 27억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너도나도 목매달고 이제 부가 상품 만들고 완구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누구를 이제 탓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팩트적으로는
방송료가 상당히 이 해외 다른 업체들에 비해 다른 방송 미디어 환경에 비해서는 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한국에서는 그런 산업 구조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이제 원금 회수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부가 상품을 만드는데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외 수출을 주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원금을 이제 우리가 제작비를 넣는 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 제작을 많이 해요. 해외 업체들하고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뭐 30%씩 나눠가지고 낸다든가.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게 원래 3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훨씬 더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동 제작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공동 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인의 애니메이션 회사하고 한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하스브로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완구사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트랜스포머라든지 G.I. 조 이런 데 오너거든요. 거기하고 저희가 공동 제작을 했었는데 50대 50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 미주, 유럽, 아시아 밖의 나라들 네. 사업을 하고, 우리는 아시아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지역을 나눠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고, 거기는 넷플릭스에다가 오리지널로 팔았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상당히 저희가 에쿠시션 이 돈을 많이 얻었죠. 거기서 이제 이 작품을 오리지널로 가져가는 그런 비용을 많이 얻어서, 그 작품 이름은 이제 꼬마 탐정 토비와 테리, 영어로는 트리하우스 디텍티브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거는 상당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죠. 그렇게 이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사업 지역을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득이 되는 경우도 되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 제작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그 리스크 해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완구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내거나, 혹은 넷플릭스 같은 거대 OTT에 납품 IP를 팔아서 그 수익을 하지 않으면 원금 보존도 못하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사업이 상당히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AI도 요즘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AI도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 지금 저희가 잡고서는, AI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비가 당연히 절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들 연구들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AI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런칭을 한 그런 사례들도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이태리에 있는 이제 레인보우라고 하는 그런 회사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자기네들이 기존에 2개 시즌을 만들었던 작품을 이번에는 아예 100% AI로 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걔네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AI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걔네들이 그거를 다 R&D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극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AI로 애니메이션 만드니까 제작비가 5분의 1이 들더라. 5분의 1로 줄어든다. 네. 기존에 20%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걔네들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AI를 통해 가지고 제작비를 절감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적극 좀 살펴보고 있고, 저희도 신작 제작을 할 때 이 AI 애니메이션을 좀 적극 도입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AI로 만들면 좀 어색하거나 좀 뭐 이상하진 않나요, 그게? 저희 생각은 그런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AI로 만든 애니메이션들을 좀 샘플들을 제가 지난 10월에 그 밉컴 마켓 가서도 좀 봤었고, 최근에도 이제 여러 업체들 통해가지고 저희 샘플 좀 받고 있는데, 깜짝 놀라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3D 애니메이션 툴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좀 어색한 점도 있고 좀 난점도 있고 하긴 한데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5년 안에는 이 애니메이션 판도가 많이 바뀔 거예요. 5년 안에 사람이 만드는 애니메이션에서 AI로 거의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진짜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는 산업의 이 격변기에 지금 초입에 지금 놓여 있지 않나. 저희 사실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맨날 AI 뭐 거품 아니냐, 뭐 챗GPT 뭐 챗봇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저거 뭐 주가 언제 떨어지나 이런 생각만 하는데, 현업에서는 지금 AI의 발달은 정말 무섭다. 발전 무섭고 저희도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이 경쟁에서 밀리면 순간 훅 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니 내가 예전에 손으로 막 이렇게 3D 툴로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AI 5분의 1로 절감된다는 게 사실은 인건비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직원분들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 것들도 아마 차차차차 좀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아직은 이제 더 AI가 발전되면서 어떻게 될 건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일단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AI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AI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공정별로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애니메이터가 제가 직접 애니메이션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분이 AI 툴을 이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씬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애니메이션 AI가 항상 동일한 퀄리티를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냐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그런 이게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장 이 씬에 맞는 동작으로 내놓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감각을 가진 애니메이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터들이 아마 점점 더 그런 AI를 컨트롤하는 그런 전문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예를 들어서 한 에피소드 안에서 단순한 씬이 있고 또 복잡한 씬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액션이 되게 복잡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AI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복수의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동시에 막 얘기하고 막 액션 나누고 하는 거는 아직도 AI가 어려워해요.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씬이고 복잡한 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아마 당분간은 믹스된 형태로 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단한 건 AI가 만들고 좀 복잡한 건 인간이 직접 손을 대고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애니메이터들이 점점 그러한 일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또 AI 경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또 AI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지금 그럼 국가적으로도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승산이 있는 겁니까 이게? 아, 그러게요. 예, 일단은 우리가 어떤 분야의 AI를 목표로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좀 궁금해질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챗GPT를 만든다든지 소라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국산형 챗GPT를 만들고 국산형 소라를 만들 거냐, 그들과 지금 뛰어들어 경쟁할 수가 있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들이 앞서 나간 분야는 저들이 앞서 나가게 하고,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AI에서 어떤 분야를 그럼 앞서 나가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툴로 앞서 나간다 했을 때, 그럼 그 툴을 이용한 콘텐츠 면에서는 뭐 우리가 앞서 나간다든지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을 AI를 이용한 여러 다양한 콘텐츠,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다양한 콘텐츠를 리스크 없이 니들이 막 만들어라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개발된 툴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하게 R&D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아, 이런 쪽으로 AI 콘텐츠를 만들겠구나, 훨씬 더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그런 쪽으로 좀 몰아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AI의 발달도 무섭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이게 또 AI 때문에 절감도 되지만 참 이게 수출 국내 시장만으로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영화계가 흥행의 대참패면서 정말 망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K-팝 등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지금 돈을 잘 버는 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애니메이션이 상대적으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힘든 이유는 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아까도 제가 2부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은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는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딱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면에서는 이제 다리를 되게 잘 잡았고 되게 성공적이고 대히트한 성공 사례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유명한 작품들도 우리 어른들은 모르지만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알거나 아니면 아이들은 알거나, 이제 그런 이제 핑 이런 거 다. 네, 그런 거 알죠. 저 딸이 있는 분들은 이제 캐치티니핑 다 아시죠. 재밌는 게 그 캐치티니핑을 성공시킨 회사가 이제 SAMG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3G라고 이제 읽는데 SAMG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한지 여기도 꽤 오래됐어요. 여기는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제작 스튜디오를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작품들을 내놨는데, 이제 큰 성공을 거둔 작품들이 그동안에 이제 없었다가
이제 미니 특공대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내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기 히트를 이제 국내에서 했고, 그리고 완구도 엄청나게 되게 많이 팔리고, 여러 부가 상품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용은 미니 특공대가 있으니까 여아용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캐치 티니핑. 그래서 이것도 시즌 1, 2, 3를 거치면서 무지무지하게 이제 국내 거의 모든 여아 완구 시장을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완구가 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 SAMG가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 중에서 되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미니특공대하고 이제 캐치닝 빙의 어떤 대대적인 성공과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잘 됐거든요. 예, 중국에서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출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SAMG가 IPO로 가게 되면서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 총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도 이제 최고점일 때는 6천억까지 갔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아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살펴봤을 때 한 4,200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되게 높은 편이고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이 되고 매출이 그만큼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장을 한 사례들이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콘텐츠,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뭐 웹툰, 게임, 콘텐츠 업계가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힘듭니다. 근데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제작사 상장했다는 그런 얘기, 뭐 게임사 상장했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에서는 이렇게 상장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몇 개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뽀로로를 만든 아이코닉스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상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또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업계에서는 선방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예. 그래서 성공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하고도 상당히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일반적으로 모르는 얘기인데, 중국하고 특히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많이 맺고 있고요. 중국의 키즈 시장에서 성공한 탑10 브랜드 중에 최소 5개 이상은 한국 브랜드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 뭐가 잘 돼? 이거 중국으로 들여와야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퍼와요. 애니메이션도 가지고 오고 이 사업 모델도 다 들고 오고 여기서 팔고 있는 완구들도 다 들고 가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거를 내놓는 족족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미니콕 특공대 캐치니핑도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고요. 아예 중국에서 이거를 위한 별도 회사가 별도로 설립이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저희가 얻어내고 있고, 애니메이션 업계들이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은 뭐 글로벌하게 또 잘하고 있다. 근데 글로벌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 이게 중국하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데, 여전히 이제 미국, 유럽, 좀 더 이런 서구권 시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입지가 좀 적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인도,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이런 쪽으로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중국 텐센트하고 공동 제작을 한 슈퍼트론이라고 하는 남아용 액션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제일 큰 MBC라고 하는 그 방송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국고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중동에서 제일 큰 방송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 슈퍼트론 시리즈 이제 구매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납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제 통하는 게 이제는 성공 사례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되어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입지를 이제 갖춰가고 있고, 아까 달님이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700만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남미, 그다음에 미국도 항상 저희가 탑5에 들어요. 시청 뷰수가.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어로 지금 더빙을 해가지고 미국에 세일즈를 하려고 지금 계속 접촉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K-드라마도 옛날에는 뭐 한국인들만 보지 뭐 대장금 중동에서 뭐 몽골에서 본다 이런 뉴스 나오다가 어느 순간 터졌고. 예, 맞아요. K-팝도 야 그거 뭐 한국 빠순이 빠돌이나 그런 거지. 뭐 어린이 그런 얘기 듣다가 뭐 BTS 터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도 알고 보면 결국에는 한국에서 잘 되다가 아시아권에서 잘 되다가 옛날에 한국 가수들 뭐 대만 가가지고 공연하고 태국 가서 공연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가수들이
아시아에서는 나름 된다. 거의 그 정도였는데 그 뒤에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지리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강남 스타일 나오고 BTS 나오고 지금은 여러 이제 K-pop 아이돌 스타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확산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K자가 붙은 가장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다른 건 다 잘 됐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차를 저희는 꼭 타지 않을까. 그럼 K 애니메이션이 좀 글로벌하게 성공을 해서 정말 좀 돈도 잘 벌고 회사들도 돈을 벌고 또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종속되지 않도록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작비가 많이 들고 회수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완전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럼 이 어떻게 좀 우리 국내외에서 또 시청자분들이나 정부 측에서 어떻게 좀 이걸 잘 육성을 해야 될까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좀, 이거는 이제 정부 쪽하고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정부 지원금으로 많은 애니메이션 업체들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콘텐츠 진흥원 코카라고 합니다. 콘텐츠 진흥원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긴 하는데 한국의 이제 지원 사업은 경쟁 시스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고 지원 사업이 발표가 되면 경쟁을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5대1, 6대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받는다, 3억 원을 받는다 이런 거에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치열한 이제 경 시스템을 거쳐야 되니까 무조건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기본으로 수익을 좀 더 창출한다 이렇게 또는 우리가 제작비를 좀 더 보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산업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료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지금 부당하게 애니메이션이 저평가돼 있다, 저책정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방영을 하게 되면 최대로 받아봤자 한 편에 1,000만 원 받아요. 근데 30분 기준으로 제 1,000만 원인데 동일한 분량의 드라마를 방영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공이 하나가 더 붙거든요. 최소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최소 공이 하나 붙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는 제작비를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안 나요. 드라마 시리즈도 물론 이제 100억짜리 뭐 200억짜리도 있지만 일반적인 드라마 16부작 같은 경우에는 한 2, 30억 원 내외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하고 동일한 비용이 드는데 책정되는 방송료는 훨씬 더 애니메이션이 낮게 책정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약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정작 애니메이션을 팔아가지고 버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를 파는데 자동차를 팔아서는 제작비의 한 10%밖에 못 얻고 나머지 자동차 완구도 팔고 자동차 뭐 렌탈 서비스 제공하고 중고차 매매 서비스 하고 해가지고 원금을 회수하는 약간 그런 구조여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애니메이션을 판매해가지고 얻는 수익으로 제작비를 충당하는 게 원칙적인데 그게 지금 산업 구조상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돼 있다. 예, 제가 불합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의견 전제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산업적인 구조가 좀 바뀌는 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제 상품, 부가 상품 같은 것도 만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것도 많이 좀 구매를 해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달님이 지금 극장판 11월 8일에 런칭 해가지고 지금 극장 상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극장 상영에도 좀 많이 와주시고 해주셔서 지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제작하는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작품을 더 만들고 또 캐대언처럼 전 세계적으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워낙 저희가 유아용 애니메이션만 그동안 만든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한국 애니메이션이. 그게 왜 그러냐면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작품을 만들어도 방송을 걸고 메이저 미디어에 걸어도 10% 정도밖에 수익이 안 생기니까 나머지 90%를 부가상품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부가상품을 만들려면 부가상품을 누가 주로 많이 사느냐?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사거든요. 장난감을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이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잘 안 사요. 연령대 어린 유아들 쪽에서 주로 장난감을 많이 사주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산업이 좀 붙여진 게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돌아가 보면 사실 이러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게 뽀로로거든요. 뽀로로가 2003년에 처음 런칭돼가지고 이제 국내에 엄청나게 반향을 많이 일으켰는데, 뽀로로가 성공을 했던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부가 상품을 강력하게 내놔가지고 부가 상품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하자. 이게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나온 한국 애니메이션들은 이 모델을 이제 답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산업 구조가 그런 식으로 좀 굳혀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약간은 좀 저연령대에서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이 머물고 있고, 그래서 되게 극명하게 나눠져요. 물과 기름처럼 한 10세 아래로는 애니메이션 보면 한국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10세 이후부터는 무조건 일본 애니메이션. 다 그래요. 애니메이션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면 다 유튜브로 가던가 웅달 책방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유튜브에 볼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10세 이하로는 대상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높은 연령대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하면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든지 유튜브보다도 재밌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제작사들의 숙제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들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웹툰 기반의 애니메이션도 지금 그래서 많이들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제작 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높은 연령대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한 특별히 기획 작품들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극장판 애니메이션도 조금씩 되게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극장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하면서 많이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이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키워나가는 것도 이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 대중화에 되게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노력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좀 방송국에 이제 납품을 할 때 한 편 30분짜리 최대가 1,000만 원, 드라마는 뭐 최소가 1억 원이다. 이게 너무 금액적으로 낮아서 부당하다 얘기하셨는데, 또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게 시청률이 잘 나와야 그 앞뒤로 광고를 붙여서 그 돈을 회수를 하니까 맞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한국 10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들 다 보는데 완구도 사고, 왜 방송국 시청률이 낮은가요? 이게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시청률이 낮아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이 방송국이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 TV 방송을 좀 많이 안 봅니다. 그건 사실이고, 예전에는 미디어가 채널도 몇 개 없었고 볼 수 있는 데도 많이 없었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보는 채널들이 몇 개 없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시청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이 분산되니까 볼 게 워낙 많고 해서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냐면, 근데 채널들은 없앨 수는 없고, 그리고 방송에서 또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 거는 되게 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예를 들어 KBS다. 그럼 공영방송을 써야 될 기본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미디어 수익의 가장 큰 이 창출처가 또 방송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방송료를 좀 주도록 해야지 이걸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그래도 이 사업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방송국에 정부의 지원금을 투여해서라도 방송료를 좀 빵빵하게 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게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프랑스가 특히 그런 걸 되게 강력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BBC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오히려 방송국에서 적극적으로 방송료 책정을 하고, 책정뿐만 아니라 아예 그걸 선구매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이제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방송국에서 아예 이거를 우리 방송국에서 틀도록 해 주시오. 대신 이것을 초기 개발할 수 있는 비용, 뭐 예를 전체 예산의 30% 40%를 먼저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작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방송사들이 되게 여럿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그리고 걔네는 또 이 EU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프랑스에 있는 이제 뭐 프랑스 텔레비전에 가가지고 자기네 작품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선구매 해주시오. 그게 통과되면 30, 40%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태리로 가는 거예요. 이태리는 방송사 가지고 이거 선구매 해주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오케이가 되면 거기서 한 3, 40% 받고, 그러니까 한 두세 개 나라에서만 방송 딜만 확보하면 걔네는 자기네 돈 낼 거 없이 그 비용만 가지고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이 유럽이라고 하는 쿼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유럽 안에서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고, 방송국에서
그래서 그런 기능을 수행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래서 달려라 한이라든지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다 제작비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게 비용이 점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외국의 사례 같은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지고 지금 업계에서 좀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정부 지원금을 아예 방송료로 산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송료가 1,000만 원이면 거기에 정부 지원금이 뭐 일정 부분 더 얹어져가지고 그래서 방송료를 또 높여주면 이게 애니메이션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노력들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진흥법 같은 것도 저희가 애니메이션 제작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중심을 해가지고 이제 정치계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입법도 이제 시켰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지원 펀드도 이제 정부 지원 펀드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상당히 이 정부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 또 그리고 행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또 여론에 약하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공감해서 야 그래 맞다 이거 도와줘야 된다라고 여론이 형성되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밀어주면 좋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합리적인 요즘 또 시청자분들은 그냥 아니 무조건 도와주는 거 안 되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프랑스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뭐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그쪽은 세금으로 공영방송에다가 지원을 해서 공영방송이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보전 비용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쪼들리지 않게 제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을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자국산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회사가 없어지면 그에 따른 일자들이 금방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는데 못해도 한 연인원이 한 200~300명은 들어요. 200~300명이 한 2년 정도는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하나 없어지면 그만큼 한 2~300명이 2년 동안 할 일이 하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일자리 창출하는 역량이 되게 크고,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거의 제작비의 45%,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다 세금에서 이제 킥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지원을 받고 나서 그게 제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코로나 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됐거든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갑자기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너도 마도 이렇게 막 우죽수처럼 생겨났어요. 왜냐면 저렴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일거리만 있으면 이거 만들고 50%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은 그만큼 제작비를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동안에는 미국에 있는 애니메이션 여러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자기네 실제 제작을 미국에서 하면 비싸니까 그걸 외국으로 외주를 줬거든요. 주로 아시아로 많이 왔어요. 한국도 오고 동남아도 많이 오고 중국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캐나다가 그렇게 되면서 다 캐나다로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은 미국의 가장 큰 애니메이션 제작 쉽게 얘기해서 이 서비스 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무지하게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면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또 문화 콘텐츠적인 면에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거를 만들어서 보지 않으면 결국 외국 거 수입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문화적인 이건 주체성 싸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건 어떤 문화 국방에도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을 또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콘텐츠를 가지고 성장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 걸 가지고 외국의 사상과 정신이 가진 그런 작품을 가지고 애들이 성장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교육적인 문화 콘텐츠적인 사원에서의 접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이 산업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성공 사례를 말씀드린 SAMG도 그렇고, 또 앞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아이코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핑크퐁도 이제 얼마 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발전 효과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슈퍼 스튜디오를 좀 많이 배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되게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약간 지금 K 애니메이션이 K 방산 느낌이 좀 나요. 한 그런 면도 있어요. 7, 8년 전에 K 방산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저 어릴 때부터 한 30, 40년 동안 한국군에 납품하는 그냥 산업 그거였고, 항상 무기 도입하자고 하면은 야 그거 한국에서 만들면은 비싸고 언제 만드냐, 그냥 사다 쓰자. 주구장창 자주국방 외치면서 국산으로 하면서 기술력 쌓고 하다가 지금은 K방산이 해외에서 수출이 잘 되고 이제
돈을 버는 산업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도 그냥 당장만 보면은 그냥 이거 세금 왜 쓰냐 그냥 뭐 사다 보면 되지. 근데 결국엔 종속돼서 이게 나중에 좋은 산업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K방산 얘기하시는 게 되게 좋은 사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7, 8년 전에도 이 한국 방산업체들이 그때 뭐 못 만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기술도 나름 가지고 있었고. K2 전차 납품 끝나면 문 닫아야 되는 막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런 데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해외에 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연구를 개발하고 또 새로운 제품들도 만들고 하면서 경쟁력이 되게 높았던 건데, 결국에는 그 역량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이 얼만큼 더 전 세계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느냐, 그리고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보면 상당히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은 제작 역량이 되게 높아요. 거의 이 10세 이하 키즈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제작 퀄리티에 있어서는 세계에 손꼽을 정도로 잘 만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저희 이제 달림이 같은 사례예요.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왜 해외에서 많이 안 사가냐? 기본적으로는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평가가 분명히 있고, 언어적인 그런 장벽도 되게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문화적인 그런 배리어가 분명히 있고, 바이어들이 예를 들어서 미디어사, 방송사다. 그러면 기존 방송 체계 안에서는 나름대로 게이트키퍼가 있거든요. 구매자가 뭘 살지를 결정을 하면 당연히 그동안 익숙한,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그런 바이어다. 그러면 미주 유럽 애니메이션을 자기가 그동안 사왔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사오고, 시청자들한테도 나름대로 그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걸 사오려고 하겠죠. 근데 동일선상에 놓고 한국 애니메이션, 한국에서 만든 되게 재밌는 작품과 미주 유럽에서 만든 재밌는 작품하고 똑같이 놨을 때 그걸 동일 가치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비슷한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시청자들은 그걸 결정하는 시청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나름 방송사들의 게이트키퍼가 그런 거에 대한 결정권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저평가가 내려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제가 지금 증명하는 게 이 반짝반짝 달림이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반짝반짝 달림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700만 구독자인데 채널이 6개 채널이 있어요. 언어별로 채널이 나눠져 있거든요. 한국어 있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어, 남미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는 이제 최근에 생겼고. 그런데 제일 큰 게 한국어 채널이에요. 지금 한국어 채널이 380만 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한국어 채널을 방문하는 그 뷰어들을 보면 98%가 한국 밖에서 와요. 진짜 한국 채널인데요? 한국어 채널인데 한국어로 된 콘텐츠밖에 없어요. 자막도 다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근데 외국 아이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미국 아이도 와서 보고, 남미 저 칠레에 있는 애도 와서 보고, 인도네시아에도 와서 보고, 프랑스에, 영국에도 와가지고 한국어 채널을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언어도 상관없고 뭐 피부 색깔 뭐 문화적인 이런 거 상관없어요. 재밌으면 보는 거예요. 자막으로, 자동 자막으로 언어 변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애들은 글씨를 못 읽는 애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는 그냥 보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스토리가 간단하고 하니까 걔네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해외 바이어들하고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내세워요. 그러니까 봐라, 아이들은 이미 선택을 했다. 이제 니들이 선택하는 것만 남았다. 저희 달림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작품들에서 되게 흔히 보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해외 어떤 나라에 내다 놔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퀄리티 수준을 이미 올라왔다. 다만 그들의 어떤 수출 지역의 어떤 산업적인 그런 배리어를 뚫는 게 지금 남아있을 뿐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외 수출에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 전반적으로 자주 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세일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한국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파급력을 가지고 많은 성공 사례들을 내놓지 않겠냐. 저는 되게 희망적으로 봅니다. K-팝을, K-드라마를 이어서 K-애니메이션이 또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사님, 그 반짝반짝 달림이 지금 CGV에서 영화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요거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또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은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달림이가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즌 3도 제작 중이고 한데,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각광을 받았던 이제 에피소드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극장용으로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11월 8일에 CGV에서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캐니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이제 불렀는데, 그거를 요번에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캐니메이션 특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이 8개 한국 애니메이션들
작품들을 극장판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 작품도 볼 수 있고 저 작품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가족 친지분들 특히 어린아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과 같이 특히 주말에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오신 김에 달림이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듬뿍듬뿍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기 유튜브 댓글란에 그 반짝반짝 달님이 유튜브 링크를 달아 놓을 건데 한번 가서 보시면 뭐 공짜니까요. 한번 보시고 좀 애기가 좋아하면 영화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동환 이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